안녕하세요. 사람지 해노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화할 때마다 자기는 늘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경계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유형을 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항상 피해자인 사람의 공통된 말버릇. 노인회관 2층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봉사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늦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주 반복됐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식사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그분이 또 안 보였습니다. 10시가 되어도 안 오셨습니다. 10시 20분쯤 됐을 때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봉사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분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회장님이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오늘 30분이나 늦으셨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었는데요? 버스가 안 왔어요. 그럼 일찍 나오시죠. 저는 항상 일찍 나와요.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이 10시 반쯤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봉사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봉사는 10시인데 10시 반에 오셨잖아요. 손주가 아파서요. 그분이 물을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죠.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 주도 늦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늦었습니다. 매번 늦을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버스가 안 왔거나, 손주가 아프거나, 급한 전화가 왔거나,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봉사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 하시잖아요. 그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분 말버릇 들으셨어요? 항상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세요. 그 말 나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리고 남의 실수는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늦으면 버스가 안 와서입니다. 하지만 남이 늦으면 저 사람은 원래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사람은 이런 방식을 습관처럼 씁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말입니다.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배워야 할 것은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모르면 남만 탓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말버릇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2장. 정약용이 가장 먼저 가려내라 한 사람.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인재를 쓰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꾸짖고 남을 책망하는 것은 허물과 거리가 멀다. 자기를 책망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허물과 더욱 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허물이 적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남만 탓하는 사람은 허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쓸 때 이 기준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인가? 왜 이 기준이 중요했을까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자기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디를 놓쳤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남을 먼저 탓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보였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본 사람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만 탓한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고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꾸짖을 때는 자기를 꾸짖고 남을 꾸짖지 말라.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피해자인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자기는 절대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고 남을 꾸짖는 것은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반성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릴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구를 먼저 탓하는가? 자기를 먼저 탓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먼저 탓하면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쓸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를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을 먼저 보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밖만 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 탓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3장. 대화할수록 내가 가해자가 되는 사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다들 집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가방을 천천히 챙기시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힘들어.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집 사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층간소음 때문에 한 번 말했더니 그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거 속상하셨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분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들어보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러셨겠어요. 하며 맞장구를 쳐줬더니 그분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도 요즘 전화 한 통 안 해. 옆집 이야기에서 갑자기 자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바쁘면 부모한테 연락 한 통 못 하나? 그분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으면 그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어. 이번에는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명절 때도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혹시 몸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대화를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집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자녀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로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이 바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네. 그분이 가방을 확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한 건 아닐까? 내가 그분 마음을 이해 못한 건 아닐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조언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외재화라고 부릅니다. 자기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 때 외부로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방을 자동으로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걸까요? 자기 억울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면 주변 사람이 하나씩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게 되면 늘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사람과 대화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조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죄책감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서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기분. 바로 그 느낌이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4장. 이 사람의 억울함은 왜 끝이 없을까? 같은 아파트 12층에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엘리베이터가 6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명절에 자꾸 자기네 집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고 말씀하시죠. 그랬죠. 근데 시누이가 자기네 집이 넓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결국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요? 해결이요?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잘하셨어요? 준비는 무슨요? 그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시누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그럼 역할 분담을 하시죠. 했죠. 근데 시누이가 자기는 손이 느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내가 다 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이요? 그분이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났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긴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갔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도 끝났습니다. 시누이도 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특정 역할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피해자 역할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동정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동정받는 역할을 원하는 걸까요? 피해자 역할이 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억울함이 사라지면 더 이상 관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억울함을 찾아냅니다. 명절 전에는 명절 준비가 억울했습니다. 명절 중에는 시누이가 안 도와주는 게 억울했습니다. 명절 후에는 설거지 안 한 게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의 대상만 바뀔 뿐 억울함 자체는 계속됩니다. 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를 아는 것이 진짜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억울해하는 사람은 남은 잘 보지만 자기는 보지 못합니다. 시누이가 뭘 안 했는지는 세세하게 압니다. 하지만 자기가 왜 억울함을 놓지 못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공감해주면 더 큰 억울함을 찾아냅니다. 그냥 억울함을 계속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억울해하는 분. 해결책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 그럴 때는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억울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함에 계속 공감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5장. 항상 피해자인 사람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경로당 근처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새로운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야기도 잘 통하고 재미있어서 편하게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찻집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그분이 안 오셨습니다. 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오셨습니다. 2시 반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아, 미안해요. 그분 목소리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빡했어요. 그럼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응, 근데 있잖아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큰애 부부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나도 알아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 좀 알아줘요. 결국 1시간 반이 지나서 나오셨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놓고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손주 때문에 큰애 부부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손주를 봐주러 갔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과자를 달라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몰래 줬다고 했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봤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분이 속상하셨나 봐요. 속상할 일이에요? 그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과자 하나 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손주가 불쌍해서 준 건데요. 며느리분도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분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바로 방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사과 한마디가 없었을까? 1시간 반이나 기다렸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왔을까?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에 갇힐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나는 피해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잘못이 없다.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 결론이 먼저 있으니 사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입니다. 나는 자녀 문제로 힘들다. 그래서 약속을 깜빡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 거다. 그러니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 있습니다. 공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피해자인 사람은
이 첫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만 참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는데 사과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실수했는데 변명만 하는 경우, 그럴 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없다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결론이 끝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과 없는 관계는 회복이 없습니다. 6장. 이런 사람과 오래 엮이면 나에게 생기는 변화. 교회 수요 예배에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5살쯤 어린 분이었습니다.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 카페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요? 며느리가 나한테 차갑게 대해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처음에는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그럼 대화를 해보시지요. 해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이 커피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언니도 나를 이해 못하시네요. 그날 이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게 됐습니다. 응, 그랬구나. 힘드셨겠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피할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갈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내가 동생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가? 내가 잘못 조언한 건가? 자꾸 제 잘못을 찾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날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아닐까?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감정적 협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상대방의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책감을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너는 내 편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잘못 말한 것처럼 되니까요.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홍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척, 죄책감을 주입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가 달라집니다. 우선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말이 문제가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밤에 잘 자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멀어지면 회복이 됩니다. 말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편해집니다. 내 말이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밤에 잘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집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계속 죄책감을 주입받던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말수가 줄어드는 경험. 내 판단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경험. 그렇다면 한번 떨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이라도 거리를 두고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7장. 정약용은 사람을 고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큰아들 학연이와 작은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사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고치려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고치려 하면 나만 지친다고 했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또 다른 글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까이 공격하고 멀리서 사귄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전쟁 전략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스승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변에 자꾸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석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를 두어라. 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곁을 떠나라는 뜻이다.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약용이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일이다.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정약용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석 달 동안 무엇을 얻었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었느냐? 아니요. 너는 편해졌느냐? 아니요. 그럼 석 달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입니까? 스스로 고치려는 사람과 남 탓만 하는 사람이다. 스승님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간단하다. 정약용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면 된다.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네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 너를 지킬 것인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까? 정약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려 하면 내가 무너진다. 정약용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람을 고치려 하면 나만 지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정약용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있을 자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몇 달 동안 설득하려 했는데 바뀌지 않는 경험. 오히려 설득하는 내가 더 지치는 경험. 그럴 때는 정약용의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말을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현명함입니다. 오늘은 왜 항상 피해자인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셋째, 대화할수록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넷째, 억울함이 끝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함께 있으면 나의 말수가 줄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가려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둔 후 말씀하십니다. 멀어졌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신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